안녕하세요. 교과서 진도 특강 천재교육 박용목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EBS 국어영역 장재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1강을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아마 어떤 마음일까 선생님이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아마 동일한 마음일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이 강의를 수강하는 이유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말 대단한 친구 한 명이 있었거든요. 누구였냐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가장 좋은 내신 성적을 받은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까지 6학기 동안 2등급을 받은 과목이 딱 한 과목. 나머지는 모두 1등급을 받은 친구예요. 정말 놀라운 친구였습니다. 이런 친구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공부를 잘할까, 학교 시험을 잘 볼까라고 궁금해서 그 친구가 공부하고 있을 때 옆에 싹 가가지고요. 그 친구가 필기하고 있던 교과서를 싹 봤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선생님이 했던 모든 이야기가 그 교과서에 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업 시간에 이제 졸고 있는 아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농담도 적혀 있었어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내가 숨 쉰 것도 적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요. 수업 시간에 집중한 친구들은요. 분명 국어시험 성적이 잘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OT에도 굉장히 강조를 했죠. 이 강의는 학교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판사와 협조를 해서 제작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즉 학교 수업이 핵심이다, 주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은 친구들이 보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생각해가며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보다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체크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함께 이 수업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과 함께 확인할 교과서의 진도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는 교과서 속에서 이 내용을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 대단원 1의 소단원 1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 예절과 화법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과 함께 일단 전체적인 교과서 속의 내용부터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과서 똑똑 훑어보기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할 교과서 속에는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제목의 라디오 방송 담화가 교과서에 실려 있다는 거 여러분 확인했을 거예요. 라디오 방송에서 이와 같은 주제로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되는지 여러분 교과서 속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하는 단어의 개념부터 설명하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를 설명하고 있냐면요. 대화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대화가 뭔지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사실 대화라고 하는 단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쉽게 사용하고 심지어 오늘 학교에서 여러분이 선생님과도 대화를 했을 거고요. 친구들과도 대화를 했을 겁니다. 근데 대화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속에서 대화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 말로써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방법. 이것이 대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라디오 방송 담화에서는요, 먼저 대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설명하고 그 이후에 대화가 실제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청취하고 있는 청취자들에게 사연을 신청하는 거, 사연을 물어보는 거죠. 과연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대화의 어려움을 겪어본 경험이 없는가, 그와 관련된 사연을 보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라디오 방송이 진행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연과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면요. 우리가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해야 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하는 방법과 부탁을 하는 방법, 그리고 한 가지 더 더하죠. 건의를 하는 방법,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한 가지가 더 등장을 합니다. 듣기 말하기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문화적 특성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개인적 성향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지역적 차이도 있고 세대 간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듣기 말하기 방법이 다양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대화를 해야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사실 내용만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과서를 이제 집필하신 이제 훌륭하신 분들께서 국어 교과서 맨 처음 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학생들이 조금 쉽게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을 교과서에 수록해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혹시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다가 나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나 제대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선생님과 함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할 겁니다. 바로 뭐냐면요. 정리의 신이 차려주는 공부 밥상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 선생님이 이 단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 몇 가지 그리고 중요한 요소들, 출제 요소들을 함께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공부한 이 단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해요. 우리 교과서를 보게 되면 중간에 다음과 같은 용어들이 등장한다는 거 여러분 아마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뜻을 모른다라고 한다면요. 교과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대화의 원리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사실 우리의 교과서 속에는요. 공손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과 순서 교대의 원리라고 하는 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대화의 원리라는 걸 꼼꼼하게 살펴보다 보면요. 협력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세 가지 대화의 원리 중에서 공손성의 원리, 협력의 원리, 그리고 순서 교대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지만 교과서 속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일단 쭉 훑어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을요 하나하나 제대로 짚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팍팍 파고들기.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선생님 정신 차려로 제시해 놓은 이 개념들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분이 이 담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앞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 라디오 방송의 담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쭉 살펴보다 보면 이 담화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는 거 여러분이 확인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담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담화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요. 둘 이상의 문장이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말의 단위, 이것을 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담화라고 할 수 있는 건 정말 매일매일 누군가를 만나면서 실제로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재 속에서는 대화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대화도요. 결국은 담화의 한 종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대화도 우리 앞서 개념을 확인했던 것처럼 둘 이상이 모여서 말로써 생각이나 느낌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둘 이상의 문장이 연속되어서 말을 이룰 수가 있겠죠. 따라서 대화도 담화의 한 종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 강의를 통해서 수능의 개념 혹은 수능 맛보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우리가 후에 여러 가지 담화의 상황을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 살펴볼 대화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담화의 상황이고 또 중요한 담화의 상황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요즘 뭐 토의 수업, 토론 수업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죠. 토의나 토론도 담화의 한 종류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학생들이 교실 앞에 나와서 하는 발표 혹은 연설 혹은 강연 이런 것도 다 담화의 한 종류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 입시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한 번쯤은 꼭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면접. 면접도 담화의 한 종류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각각의 담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중에서 우리 교과서를 통해 담화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것! 대화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넘어갈 겁니다. 당연히 수능을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담화라고 하는 것, 특히 대화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라는 걸 살펴볼 때요.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자, 듣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만 있으면 담화 혹은 대화가 구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죠. 화자는 청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죠. 따라서 언어적 표현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자가 청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했을 때 언어적 표현만이 그 메시지를 구성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메시지를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함께 작용을 하게 됩니다. 뭐가 작용하게 되냐면요.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앞서 정신차려에서 이야기했던 그 대목이 되겠죠. 뭐냐? 준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이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여기서 확실하게 그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언어적 표현과 함께 구현되는 요소들을 이야기해요. 뭐가 있냐면 억양 혹은 장단 같은 것들 있죠.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말을 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표현과 함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준언어적 표현 혹은 반언어적 표현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의사소통 과정에서 혹은 대화 과정에서 이 준언어적 표현 혹은 반언어적 표현이 왜 중요한가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준언어적 표현 중에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억양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런 상황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성적표가 나왔어요. 성적표가 내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면 좋겠지만 우리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성적보다는 원치 않았던 성적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절대 실망하면 안 되긴 해요. 하지만 그 성적표를 어머님께 갖다 드려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어머니께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혼날까 걱정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이구 잘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언어적 표현만 듣고서 엄마가 나 잘 못 봤다고 생각했는데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네. 엄마 나 나가서 놀아도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왜? 그 언어적 표현과 함께 같이 구현된 준언어적 표현을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억양이 어땠어요? 으이구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억양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이 준언어적 표현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준언어적 표현 확인했습니다. 비언어적 표현은 무엇이냐? 준언어적 표현은 앞서 언어적 표현과 함께 구현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과 함께 구현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가 있느냐? 선생님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죠. 바로 뭐예요? 몸짓. 그리고 말을 하면서 무표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표정을 이제 지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자와 청자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언어적 표현도 정말 중요하지만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화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르겠지만요. 일단 순서를 잘 지켜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누구 혼자가 대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혼자가 화자 역할만 하는 거예요. 계속 혼자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럼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순서를 잘 지켜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손하게 이야기해야 할 겁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그리고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해가면서 공손하게 이야기를 해나가야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언어 예절도 지켜야 하겠죠.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화를 잘하기 위한 방법이 그대로 교과서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수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교과서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순서를 잘 지켜서 이야기하고 공손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대화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화의 원리. 앞서 선생님과 함께 정신차려를 통해 확인했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하던 것, 바로 그 대화의 원리가 되는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대화의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화에 참가자들이 지켜야 하는 태도, 이것이 대화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밑에 나와 있는 3번이라고 선생님이 필기를 한 언어 예절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 언어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예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것,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언어 예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원리를 지켜야 하고 그리고 언어 예절에 입각해서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 이야기를요. 우리 보다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특히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확인해 볼 거냐면요. 선생님이 위에 판서를 한 이 대화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겁니다. 교과서 파고들기 두 번째. 공손성의 원리에 대해서 대화의 원리 중에 하나인 공손성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이 지금 빔으로 준비한 것이 있어요. 뭘 준비했느냐? 공손성의 원리에는 요령의 경률, 관용의 경률, 칭찬의 경률, 겸양의 경률, 동의의 경률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외워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쭉 눈으로 확인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다 보면요. 전혀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하나하나 개념을 설명하면서요.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공손성의 원리 중에서 제일 먼저 확인할 건 이겁니다. 요령의 경률이라고 하는 것. 요령의 경률이라고 하는 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대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 있죠. 부담이 되는 표현은 줄이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늘리는 것.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요령의 경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선생님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될 것 같냐면요. 친구와 이야기를 할 것이 있어요. 친구와 이야기를 할 것이 있는데 그 친구의 어깨를 탁 붙잡는 겁니다. 탁 붙잡아가지고 나랑 얘기 좀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명령형으로 상대방을 강압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이러면 상대방이 느끼는 부담은 어떨까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 안 하면 나를 괴롭히면 어떡하지? 나에게 뭔가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미안한데 시간 좀 내어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대화가 진행되겠죠. 상대방이 느끼는 부담감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령의 경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흔히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요령의 경률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할게요. 관용의 경률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관용의 경률이라고 하는 건요. 화자,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화자가 느끼는 부담은 크게 만드는 거예요. 화자가 느끼는 부담은 크게 만들고요. 화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줄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말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합시다. 수업 시간에 내가 어쩌다 보니까 교실에서 제일 뒷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근데 내가 뒷자리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수업을 하는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번쩍 들었어요. 번쩍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목소리가 작아서 그러는데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때요? 이건 굉장히 공손하지 못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 관용의 경률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보다 공손한 표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선생님이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했는데 혹은 제가 집중하지 않았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걸 보다 크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화자의 부담은 크게 그리고 혜택은 줄이는 관용의 경률에 입각한 공손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세 번째 갈게요. 칭찬의 경률. 칭찬의 경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칭찬을 해주자는 겁니다.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비방하는 표현, 헐뜯는 표현 같은 거는 줄이는 거고요.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더 많이 하면 공손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3의 친구를 소개받는 상황이에요. 소개받는 상황인데 내가 그 제3의 친구를 그렇게까지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할지어도 소개해준 친구가 그 제3의 친구를 소개해준 또 다른 친구가 내 친구 소개받았는데 너 기분이 어때? 라고 얘기하면 그 친구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칭찬을 해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공손한 표현, 칭찬의 경률에 입각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겸양의 경률. 겸양의 경률은 겸손해라 라는 이야기인데요. 화자가 자신에 대한 비방은 늘리고요. 비방이라고 했을 때 헐뜯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한 표현을 늘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칭찬이 될 만한 것은 줄이는 것. 이것이 겸양의 경률이라고 이야기해요. 역시 예를 들어서 이해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밤에 늦게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나를 발견한 겁니다. 교장 선생님이 아이고 열심히 공부하는 훌륭한 학생이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전 원래 그런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겸손하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공손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이고 훌륭한 학생이네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좀 부족해서 지금 여기 남아서 공부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겸양의 격률에 입각한 공손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동의의 격률. 동의의 격률이라는 건 뭐냐면요,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차이점, 즉 다른 점은요 최소화하는 겁니다. 최소화하고 동의라는 점에서 여러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일치하는 점은 최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동의의 격률에 입각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시점은요 4월이에요. 4월.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고요. 예쁜 꽃들이 정말 많이 피어 있어요. 자, 어느 날 친구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내일 꽃놀이 가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가기가 싫어요. 가기가 싫고 난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 친구가 꽃놀이 가지 않을래? 라고 물어봤을 때 싫어!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해라. 내 의견은 전달을 하되 다른 점은 최소화하고 일치하는 점을 늘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꽃놀이 가지 않을래? 라는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우와, 그래. 4월이고 날씨도 좋으니까 꽃놀이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런데 내일은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니까 우리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은 어떨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동의의 격률에 입각한 보다 공손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머릿속에 구체적인 상황들을 떠올려가면서 각각의 격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격률들을 지켜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표현이 가능하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공손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손성의 원리 선생님과 함께 하나를 확인을 했고요. 우리 대화의 원리 중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협력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협력의 원리. 자, 협력의 원리라는 것은 무엇인지 선생님과 역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구체적인 예를 바탕으로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협력의 원리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양의 격률. 양의 격률. 양의 격률은 뭐냐면요,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없고 너무 적은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양의 격률이라는 거예요. 자,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만나는데 그 누군가, 새롭게 만나게 된 그 사람의 사는 곳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 어디 살아? 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은 어떻게 대답해요? 나에게 내가 사는 곳을 물어보는 거니까 선생님 경기도 수원에 살거든요. 난 경기도 수원에 살아 정도만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어디 살아? 라고 질문을 받을 때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구운동 어디에 살아. 우리 옆집에는 뭐가 살고 우리 옆집에는 뭐가 있고 우리 뒷집에는 빨간 지붕에 2층 양옥집이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불필요한 정보를 너무 많이 제공하는 경우에도 원활한 의사소통,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양의 격률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의 격률이라는 거 하는 건 뭐냐면요,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진실을 말하라. 바로 이것이 질의 격률입니다. 사실 선생님이요, 교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예전에 학창시절 학생일 때 얼마나 별로인 학생이었는지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담임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무심코 의도치 않게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 꼭 있어요. 그리고 사실 선생님도 예전에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시험 기간에 아침에 한 친구가 와가지고 나 어떻게 어제 밤에 자느냐고 밤에 잠만 자느냐고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친구 뭐예요? 밤에 혼자 새벽 3시, 4시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막 코피 터지고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누가 물어봤을 때 너 열심히 공부했어? 시험 범위 다 했을 때? 다 했어? 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나 공부 어제 잠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이 예전에 그랬어요. 굉장히 못된 학생, 미운 학생이었다는 걸 교사를 하면서 계속 느끼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것이 원활한 대화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질의 격률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관련성의 격률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관련성의 격률은 무엇이냐? 관련성의 격률은요, 대화 상황에서 그 대화의 목적과 주제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관련성의 격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화 상황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휴가는 어디로 갈 거야?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내일은 일찍 자야지 라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대화의 주제와 관련 없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바로 뭐 관련성의 경률에 위배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화의 목적 혹은 대화의 주제에 맞게 답변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관련성의 경률에 대한 내용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협력의 원리 중에 마지막 태도의 경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태도의 경률은요, 모호하고 중의적인 표현 두 가지 이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표현은 지양하고 뭐 하는 거냐? 간결하고 조리 있는 표현을 써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태도의 경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오늘 왜 이렇게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뭐 할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막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 있죠. 내일 왠지 점심에는 피자도 먹고 싶은데 내일 근데 짜장면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영화를 보러 가고 싶은데 영화를 먹으면 팝콘이 먹고 싶은데 근데 팝콘만 먹으면 콜라도 먹고 싶다.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 있어요. 뭔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선택장애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있죠. 그것처럼 모호하고 중의적인 표현들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원하는 대답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태도의 경률이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협력의 원리를 잘 지킨다라고 한다면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죠. 바로 순서 교대의 원리. 우리 교과서 속에 순서 교대의 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역시 잘 등장하는데요. 바로 뭐냐면 대화할 때에는 서로 적절하게 순서를 지키며 말을 주고받아야 한다. 그래서 순서 교대의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 대화의 원리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공손성의 원리, 그리고 협력의 원리, 그리고 순서 교대의 원리. 말이 굉장히 어려워서 무슨 경률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름 붙어 있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름 붙인 것에 그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런 것이 있구나 정도를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과서 속에 나와 있는 특정한 상황에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가가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온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교과서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에 이런 에피소드 하나가 등장을 해요. 교과서의 앞서 상황이 라디오 방송의 담화라고 이야기했죠.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는 한 친구가 이런 사연을 보낸 겁니다. 대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사연을 보냈어요. 한번 볼게요. 제가 친구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 사과했는데 친구는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사과의 말을 잘하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라면서 대화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대화 상황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사연을 보낸 사람은 재영입니다. 재영이랑 소희의 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희가 이야기해요. 재영아, 어제 조별 모임이 있었는데 왜 안 왔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재영이가 맞다, 깜빡했다. 너 기다리느라 1시간 동안 다들 아무것도 못했어. 근데 재영이가 이렇게 답변해요. 그래? 미안하다. 근데 나도 사정이 있었어.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겼거든. 그러면서 부르퉁한 표정을 지으면서 조장인 네가 모임 전에 한 번 더 연락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미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너 정말 미안한 거 맞니? 라는 소희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재영이의 사연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면요. 도대체 재영이는 이 상황에서 본인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왜 알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죠. 우린 모두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이거 사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앞서 봤었던 대화의 원리, 그리고 선생님이 담화의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했던, 특히 대화의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했던 걸 머릿속에 떠올려보면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재영이는 잘못한 게 있습니다. 잘못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너 왜 약속 시간에 1시간 동안 안 왔니? 1시간 동안 오지 않고 사람들을 기다리게 했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과를 하는데 부르퉁한 표정을 지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표정이라고 하는 건 앞서 뭐다? 그렇죠. 비언어적 표현. 상황에 맞지 않는 비언어적 표현을 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어적 표현을 봤을 때도 조장인 네가 연락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은 본인이 했는데 상대방을 탓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쨌든 미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죠. 어떤 사과예요? 억지로 사과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사과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영이에게 해줄 만한 충고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충분히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과를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그렇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 잘못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점에서 잘못을 했어. 그래서 내 마음을, 네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라는 등과 같이 잘못을 인정하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재영이처럼 저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개선 의지도 표현해야 돼요. 자, 이것이 사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영이에게 해줄 만한 충고 또 다른 것이 있죠. 재영이는 지금 무엇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렇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진정한 사과가 되려면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익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과를 하는 과정에 재영이처럼 상대방 탓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자신이 잘못한 것인데 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한 번 더 해주지 않았느냐라는 상대방 탓을 하면 절대 진정한 사과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재영이가 잘못한 것을 쭉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과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돼요? 사과를 하는 진짜 미안한 표정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재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퉁한 표정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사과를 할 때 무엇에 유념해야 된다? 그렇죠. 나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비언어적 표현. 그리고 지금의 사연 속에서는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반언어적 표현 혹은 준언어적 표현도 적절하게 써야 한다라는 건 여러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사과를 해야 그 사과가 상대방에게 나의 진심을 전달하는 진정한 사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앞서 공부했던 그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쉽게 분석해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사과하는 방법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사연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또 다른 사연으로 라디오 방송 담화에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등장하냐면요. 부탁과 관련한 명찬이의 사연을 들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그러면서 사연을 보니까요. 부탁할 때에도 방법이 있나요? 제가 부탁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명찬이가 이야기하는 거 볼게요. 연호야, 오늘 나 대신 교실 청소 좀 해줘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연호가 말하기를 나 오늘 옆반 애들이랑 축구 시합하기로 했는데 왜? 너 무슨 일 있어? 좀 바빠서 그래. 에이, 째째하게 굴지 말고 좀 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연호가 야, 너 부탁하는 내가 뭐 그러냐? 라고 이야기해요. 우린 역시 이 명찬이의 사연을 보면서도 도대체 왜 명찬이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부탁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명찬이가 잘못한 점도요. 우리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명찬이가 맨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대신 오늘 교실 청소 좀 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부탁을 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겠죠. 상대방의 상황을 확인해 보면서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알아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마치 명령을 하듯이 전달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탁을 받은 연호가 물어보잖아요. 너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좀 바빠서 그래 라고 이야기해요. 부탁을 하는데 왜 부탁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부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부탁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말해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 상대방을 비난하듯이 왜 내 부탁 이런 것도 안 들어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째째하게 굴지 말고 좀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듯이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부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부탁하는 방법도 역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명찬이처럼만 안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상대방 부탁을 들어줄 상대방의 상황을 확인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미리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탁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부탁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은요. 친한 사이라고 해서 특히나 부탁을 꼭 들어줘야 된다는 굉장히 커다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줄여주는 공손한 표현을 써야 되겠죠. 상대방의 부담을 줄이는 표현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서서 공손성의 원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공손한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부담은 줄이고 상대방에게 혜택이 될 만한 표현을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명찬이가 한 것처럼 그냥 좀 바빠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부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부탁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혹은 정말 불가피하게 저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부탁을 들어줄지 말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해서 염두에 두고 부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어렵지 않게 지금의 상황, 사연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제대로 부탁을 하는 것인지 혹은 공손하게 부탁을 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과서 속에는요. 그리고 상황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느냐? 건의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건의를 하는 상황. 우리 학교에서 학급 회의를 통해서 선생님께, 담임선생님께 이런 점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혹은 바란다라고 하는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건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부탁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만한 표현은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건의도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대방의 상황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 상황 확인을 통해서 상대방이 느낄 만한 부담은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건의사항을 이야기하는 과정은 공적인 자리인 경우가 많잖아요. 따라서 높임 표현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 교과서 속에 실려 있음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 우리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고 그 고려할 상황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사과를 제대로 하는 것인가, 부탁을 제대로 하는 것인가, 그리고 건의를 할 때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가 교과서 속에 실려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언어 예절을 갖춰서 대화를 해야 한다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교과서 속에요, 또 다른 내용이 등장함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요. 특정한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서 듣기, 말하기 방법이 다양하다는 걸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있어야지만 무엇이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원활한 의사소통, 대화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앞서 봤던 담화의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담화의 구성 요소 앞서 이야기를 했는데 화자, 청자가 있고요. 그리고 화자가 청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화자와 청자는요, 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자와 청자는 각각 개별적으로 지역 간의 차이를 가질 수도 있고요. 화자와 청자는요, 세대 간의 차이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부모님하고 이야기할 때도 흔히 말하는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처럼 화자와 청자는요, 세대 간의 차이에 따라서 듣기와 말하기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차이를 보일 수 있냐면요, 개인적 성향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서 화자와 청자는 듣기와 말하기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활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다양한 말하기 듣기 방법을 고려하고 이해하면서 대화를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라디오 방송 담화에 나와 있는 사연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지역 간의 차이, 세대 간의 차이, 개인적 성향의 차이가 어떻게 대화 상황에 실제로 녹아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가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 우리 사연으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가 사연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느냐? 저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같이 연세가 많으신 분과 대화할 때는 소통이 잘 안 된대요. 어제도 급히 집에 가는 길에 옆집 할아버지와 마주쳤는데요. 어디 가느냐고 물으셔서 친구 생파에 간다고 했더니 친구가 생파를 가져다 달래 라고 하셔서 어리둥절했어요. 어떻게 해야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 지금 화자와 청자 사이에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납니까? 그렇죠. 세대 간의 차이가 나죠. 특히 상황 속에 등장하는 상황 속에 등장하는 이 저라고 이제 지칭되는 나라고 하는 친구가 있겠죠. 이 친구는요, 옆집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줄임말을 썼어요.
생파. 생파 사실 뭐예요? 생일 파티죠, 생일 파티. 생일 파티라고 하는 줄임말을 옆집 할아버지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뭐가?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 특정한 세대에 국한된 용어가 아닌 일반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필요하겠죠. 친구 생일잔치에 간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뭘 고려해야 된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나와의 세대 간의 차이를 고려해서 의사소통을 조절해야 되고요. 대화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나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 상황. 나는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다음 달에 아버지께서 서울로 정근을 가시는 바람에 저도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저는 고향 사투리가 편한데 전학을 가면 서울말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에요. 지금까지 쓰던 사투리를 그대로 쓰면 안 되나요? 라고 이야기해요. 자, 지금 우리 사연 속의 주인공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학을 가서 만나게 될 사람들, 친구들과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지역이 차이 나는 거죠. 자, 우리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 지역 간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수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공감됐어요. 선생님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을 왔거든요. 경상도에서 경기도로 전학을 오는 과정에 사투리를 너무 심하게 써서 친구들이 놀릴까 봐 그래서 전학을 와가지고 학교에서 한동안은 그냥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짝꿍이 물어봐도요. 응, 아니, 몰라 이 세 마디밖에 안 했거든요. 혹시나 친구들이 놀릴까 봐.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역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건 당연해요. 당연한데 사투리는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투리는 그 사투리 자체, 지역 방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지역 방언을 쓰고 있다는 걸 이해해 줘야 하는 거지 지역 방언을 쓰고 있는 친구가 무조건 표준어를 써야 된다 혹은 서울말을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지역 간의 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하고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공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역 방언보다는 우리가 표준어라고 이야기하는 걸 쓰는 것이 더 낫겠죠.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요. 사투리는 지역 방언은 그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고칠 필요 없는 겁니다. 그 가치를 여러분이 인정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라는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친구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새로 생긴 떡볶이 가게를 지나가면서 친구에게 배고프지 않아? 여기 떡볶이 엄청 맛있대라고 했어요. 근데 친구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말더군요. 저는 같이 떡볶이를 먹자는 뜻으로 말을 꺼낸 건데 친구가 그렇게 반응하니까 서운했어요. 이런 일이 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서운해하는 게 이상한가요? 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지금 상황 속에 등장하는 사연의 주인공과 친구 사이에는요, 뭐가 존재하는 겁니까? 그렇죠.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자, 어떤 성향의 차이가 존재하냐면요. 이제 사연의 주인공은요. 보통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주장을 할 때 그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걸 좀 꺼리는 친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겸양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게 익숙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떡볶이를 먹자라는 의사를 전달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배고프지 않아? 여기 떡볶이 엄청 맛있대. 근데 이 친구는요, 사실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돌려 말하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개인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차례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그때마다 굉장히 사연의 주인공이 서운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개인적 성향의 차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 친구는요, 돌려서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냐? 여기 떡볶이 엄청 맛있대. 우리 떡볶이 먹고 가자!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친구가 그래 먹고 가자!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 성향의 차이를 고려해서 의사소통 과정을 조절하고요. 나의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구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뭐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혹은 어떤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을 써야 되는가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화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는 말하기와 듣기의 방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적절히 고려해야지만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교과서 속에 나와 있는 학습 활동 진짜로 이제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라는 내용 외에 우리 본문의 내용을 묻는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함께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팍팍 파고들기 우리 학습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학습 활동 중에서 내용 학습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대화할 때 지켜야 할 점을 생각하며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빈칸 2가지 채워보도록 할게요. 빈칸 2개 채워볼 텐데,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대화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 즉 서로 적절하게 무엇을 지키며 말을 주고받고, 우리 말을 주고받는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내용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무엇을 지키며 주고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대화의 원리 중에 하나, 순서 교대의 원리. 따라서 첫 번째 빈칸에는요, 뭐 차례 혹은 순서라는 말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공손하게 말해야 된다. 그리고 대화할 때는 상황과 대상에 맞게 무엇을 갖추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순서 교대의 원리, 그리고 공손성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대화를 하는 과정에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무엇을, 그렇죠,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본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짠! 그렇죠. 순서 혹은 차례, 그리고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 우리 중요 내용으로, 중요한 출제 요소로 본문 내용 정리했습니다. 자, 학습활동 내용학습 2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듣기, 말하기 방법이 다양한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듣기와 말하기 방법, 화자와 청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 확인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사람들은, 화자, 청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전부 각기 다른 개인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사회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듣기와 말하기 방법이 다르고 다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개인이나 집단이 살아온 사회문화적 환경과 삶의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들은 각기 다른 개인적 특성, 그리고 개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렇게 듣기와 말하기 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걸 고려해서 대화 상황에 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학습활동 중에서 우리 목표 학습이라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목표 학습 부분을 보게 되면요, 일단 1번. 다음 대화를 읽고 상황과 대상에 맞는 언어 예절을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교과서 속에 나와 있는 가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요일 아침 강유는 연극 동아리 정기 모임에 입고 나갈 옷을 빌리려고 언니 시진의 방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강유가 언니에게 옷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언니와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아요. 언니가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강유가 사과를 하긴 합니다. 근데 그 사과를 받은 언니가 기분이 상해서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라면서 더 화를 내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강유의 말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강유의 말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를 한번 뽑아보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자, 분명히 우리가 가에 나와 있는 대화 상황은요,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상황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탁을 하는 건 강유고요. 부탁을 들어줬으면 하는 존재는 언니 시진이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요. 부탁을 하는 강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옷걸이에 걸린 외투를 덥석 집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언니, 오늘 이 옷 빌려줘.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요. 자, 지금 분명히 부탁을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언니인 시진의 의사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요.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요구를 드러내고 있죠. 자신의 요구만을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한 부탁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부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줘야 되는데 지금 강유가 말하는 부분에서는 부탁하는 이유 자체를 제대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강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시진이 옛날에 옷을 빌려갔을 때 네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사과도 안 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강유가 아 그랬었나?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그건 미안 이제 됐지? 그럼 이 옷 빌려줄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우리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라고 하는 건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사과하는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이건 제대로 된 부탁이자 사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이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걸 제대로 쓰지 못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걸 제대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자신이 부탁을 하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나 동아리 모임에 가야 되는데 옷이 없어. 그래서 언니에게 부탁을 하는 거니까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혹시 괜찮다면 언니의 이 옷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라고 상대방의 부담을 줄이는 공손한 표현을 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는 부분에서는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쓰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옛날에 잘못을 해서 기분이 상했지 그건 진심으로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와 같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언니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린 충분히 가 상황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또 다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과서 속에 나와 있는 목표학습 두 번째, 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 상황은 일단 이렇습니다. 주원이가 대표로 활동하는 연극 동아리는 달마다 연극을 단체로 관람한대요. 이번에 관람할 연극을 정하려고 할 때 주원이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께 말했답니다. 주원, 선생님 이제부터는 관람할 연극을 선생님께서 알아서 정해주세요. 저희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분명히 주원이가 이야기하는 상황은요. 우리 머릿속에 그려보면 선생님께 특정한 내용을 건의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건의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최대한 공손한 자세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하지만 주원의 말 속에서는 우리 공손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거기다가 주원이 이야기하는 걸 또 보세요. 선생님이 왜 힘들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건의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이렇게 해요. 서로 취존이 잘 안 되거든요. 내가 고른 게 노잼일 것 같다느니 취향이 안습이라느니 그런 말이 오가서 기분도 안 좋고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취존, 노잼, 안습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요즘은 굉장히 대중화된 표현이긴 하지만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 건의를 하는 공적인 상황이라고 했을 땐 어울리지 않는 특정한 세대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줄임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원활한 대화를 방해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는 공손한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건의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특정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선생님께 쓸 수 있는 용어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학습활동, 목표학습을 통해서 특정한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대화를 읽고 다양한 듣기 말하기 방법을 알아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목표 학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길게 여러분 드라마 대본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그 드라마 대본을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과 함께 이 드라마 대본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가 상황에서 선준이 나정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준이 나정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한 까닭은 무엇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선준이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머니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 선준은 나정 어머니에게 뭘 드러내고 싶냐면요. 평소 자신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고마움 혹은 친근함 같은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까를 고민하다가 나정이의 어머니의 고향에서는 친구의 어머니들 다 뭐라고 부른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정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고마움과 친근함을 표현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1번 답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 문제입니다. 나의 상황에서 자신이라면 나정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해보고 짝의 생각과 비교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나왔어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까를 머릿속에 고민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도 고민해봤어요. 문을 열어야 할까? 아니면 뭐 페인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과 관련해서 문 닫고 페인트 냄새를 맡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문을 열고 매연을 맡는 것이 나을까? 매연 냄새를 맡는 것이 나을까? 라는 점인데 선생님은 보면서 그냥 문을 열고 페인트 냄새는 빠져나게 하지만 매연 냄새는 맡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페인트 냄새는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계속이잖아요. 계속. 근데 그 페인트 냄새를 문을 열어놓고 빠져나가게 한다라고 한다면 페인트 냄새가 모두 사라진 후에는 문을 닫아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문을 여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정확한 대답은 뭐라는 거예요? 괜찮아?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답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번과 2번 답변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유의할 점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뭘 고려해야 된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1번 상황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확인을 했죠. 이것이 상대방을 고려한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2번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보통 누군가는요. 어떤 사람들은 특정 대화를 할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공감해주는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2번 상황에서 나정의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내가 처한 상황에 공감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대답을 원하는 상대방의 특성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상황에서는 뭐 해야 된다? 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지만 뭐가 가능하다? 원활한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목표학습 2번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우리 주요한 학습활동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오늘 새로운 내용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교과서 한눈에 보기입니다. 교과서 한눈에 보기. 자, 우리가 쭉 확인했던 바로 그 구도, 우리 이 구도를 통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자가 청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고려해야 되는 거, 상황에 맞는 언어적 표현을 써야 된다. 사과를 한다면 자신이 잘못한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고, 부탁을 한다라고 했어도 부탁의 이유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확인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대화의 원리를 고려해야지만 뭐가 가능하다? 원활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언어 예절에 입각한 표현을 써야 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거기다가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할 대목이 있습니다. 화자와 청자는요, 정말 다양한 말하기 방법과 듣기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개인적 특성 혹은 뭐 세대 간의 차이, 지역 간의 차이 등을, 그리고 사회문화적 특성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지만 뭐가 가능하다? 원활한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이번 단원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오늘 공부한 내용 쭉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복습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내용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함께 공부할 거냐면요. 대단원 1회 소단원 2입니다. 소통하는 글쓰기라고 하는 소단원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볼까 합니다. 선생님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학교 수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